2024년도 통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래요. 가격을 보니까 3,950만 원, 4천만 원이에요. 감가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35만 원 정도는 매달 차량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지비를 보면은 보험료 있고 통행료 있고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발렛비, 세금, 소모품비 있고 한 달에 한 75, 80만 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감가 비용까지 1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115만 원을 사실 길에다가 계속 뿌리고 있는 건데 내 월급이 300이다. 300 월급은 180 월급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멤버십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축을 하더라도 저축하듯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쉽지는 않지만 시각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루에 좋은 일, 하루에 나쁜 일 있을 때 일비일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는 또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최근에 주식 사고 좀 너무 불안하다. 내가 막상 딱 들어갔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 그렇게 막 주가가 올라갈 때는 내가 주식이 없어갖고 불안했는데 이제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니까 주가가 너무 하락해서 무섭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혼냈어요. 우리 데일리 컨텐츠 할 때도 혼냈거든요. 왜 혼냈냐면 도대체 얼마나 짧은 시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길래 주식 사자마자 주식 떨어진다고 슬퍼하고 화를 내느냐. 그 시각 자체가 문제다. 왜냐면 주식은 우리가 상추나 배추를 심어 먹듯이 20일, 50일 안에 수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삼처럼 홍삼처럼 산양삼처럼 5년, 6년, 7년,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최근에 주식에 들어갔다 그러면 최근에 조정은 뭐 반갑다까지는 솔직히 안 되지만 무덤덤하게 대응을 하고 오히려 이럴 기회에 조금 더 원금을 투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사실 잘 안 되는데 늘 그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지난 10년의 자금 운용에 비추어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중이 높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면 좀 슬프고 그런데 뭘 생각하냐 내가 이거를 언제 찾으려고 했지? 언제까지 투자하려고 했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다시 기뻐요. 그러네. 지금은 내가 6년 후에 인삼을 재배하려고 지금 심었는데 지금 오늘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럴수록 더 많은 원금을 내가 꾸준히 시장에 밀어넣겠다, 저축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그런 어떤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도 매일매일 포모에 휘말리지 않고 뉴스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리더님께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하시는 습관, 태도, 마인드셋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실은 어떤 이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위기가 복합적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멘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굉장히 큰 자본을 못 모았을 경우에는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인드셋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세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고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고 또 얼마 정도의 수익이면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책상 앞에 붙여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말로 잘 실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주식을 산 지가 얼마 안 됐고 주식에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고작 들어간 게 1,000만 원도 안 들어갔는데 뭐 1만 원씩 내가 매달 저축하듯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 10달 넣었는데 고작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나는 뭐 한 1억이든 2억이든 여기다가 저축하듯이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벌써 주가가 막 너무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마음이 좀 다잡아질 수도 있다.
우리가 일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022년도에 미국 주식이 1년 내내 거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꾸준히 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찾기가 드물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동료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주식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했냐, 한동안 미장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으니까 대부분 24, 25년도입니다. 23년도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23년도만 해도 오르긴 올랐는데 진짜 미장을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맞아? 이런 어떤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2022년도에 주가가 1년 내내 떨어지고 있을 때 미국 주식을 했다고? 이런 분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 했느냐? 그분들은 5년 후를 본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AI라고 하는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미래를 좀 바꾸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고 희미했겠죠. 5년 전만 해도 AI 얘기하면 뭐 들어는 봤는데 그게 그렇게 세상을 급격하게 바꾸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AI 하면 누구나 다 이것이 메가 트렌드라는 걸 알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신라 같은 미래의 어떤 5년 후를 보고 그렇게 용기 있게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갖다 댔다.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들이 많이 먹은 거거든요. 투자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스크하고 리턴은 교환되는 거다.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이 있는 사람이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기간 동안에 투자한 결과를 놓고 봐도 60대는 같은 기간에 거의 20%의 수익을 냈는데, 왜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기간 동안 투자를 했는데 20대, 30대는 1%대냐? 거의 수익률은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주식이라고 하는 게임은 이 조급한 사람들의 돈이 차분한 사람에게로 움직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 때 당장은 모르겠지만 3년, 5년 후를 보고 내가 이렇게 저가 매수를 꾸준히 한다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차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주식을 최근에 따라가서 적립식도 아니고 한꺼번에 불안한 마음으로 수천만 원을 넣은 사람들, 그 사람의 돈들이 차분하게 22년도부터 해왔던 분들에게로 이동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설 거냐,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를, 시장에서의 역사를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인드셋이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세계 여러 나라의 전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우리는 투자의 역사를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가 너무 불안감에 지금 못 쫓아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쫓아가지만 사실은 좀만 기다리면 버스는 또 옵니다. 지하철하고 똑같아요. 2호선입니다. 지나가면 또 오고 순환선입니다. 다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으로 달려들었다? 그 투자는 100% 실패다. 내가 산 주식이 너무 안 올라서 고민이에요. 그 고민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면 그 사람에게 좋은 날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시고 투자는 저축하듯이 해라.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세이빙스 레이트가 젊은 날에 50%가 되는 사람 아무도 못 이긴다. 저는 이거의 철학이에요. 이건 거의 신앙이에요. 내가 젊은 날에 번 돈의 50%를 안 쓰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이나 투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절대 못 이깁니다. 최근에 정말 뒷걸음질 치다가 어떻게 운 좋게 그냥 목돈을 SK 하이닉스를 샀는데 이것이 1년 만에 400%가 올라가는 경험을 한 사람, 어깨가 으쓱하지만 그건 그 사람 실력이 아니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성공할 확률보다 어쩌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성향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내가 사실 급진적인 저축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화들짝 놀란다. 이 정도 돼야 급진적인 저축이죠. 내가 월급이 얼만데 나 얼마 정도는 안 쓰고 저축한다, 투자한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많이 하네 라는 정도가 되면 그 급진적인 저축이 아니다.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는, 실화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주 그냥 영끌을 해가지고 끌어 모아서 저축하면 얼마 할 수 있어요? 100만 원. 자, 그러면 그 금액에 10%를 더하는 게 급진적인 저축이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그런 경험을 젊은 날 해본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건 뭐냐? 막 못 견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월급이 올라갑니다. 월급 올라간 것도 더하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제가.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마지막이 증액저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저축의 체력이, 근육이 붙었을 땐 월급이 올라가면 약간은 증액을 해봐라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진짜 급진적인 저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월급 300인데 한 150 저축한다.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150 저축할 수 있죠.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사는데 300 버는데 150 저축한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내년에 월급이 한 20만 원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10만 원 늘려서 160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형 부자의 그릇이 완성되고 그 사람이 투자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투자가 성공하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급진적인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한 달에 같은 월급 받는 사람은 150 저축하는데 50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월급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무리 투자를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성공하겠느냐? 뭐 성공하면 좋죠.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단 기본기로는 이 급진적인 저축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적당한 거를 좀 피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난 그냥 적당한 게 좋아. 그러면은 여러분 적당하게 저축하고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놀고 이렇게 되거든요. 적당한 저축은 내 돈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마이너스 통장을 나한테 내는 거다. 적당한 저축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범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비범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비범한 행동을 함으로써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비범한 인생 싫은데 나 그냥 평범해지고 싶은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평범함이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가슴이 뛴다. 나는 비범한 인생을 살고 싶다. 좀 비범해지고 싶다면 비범한 행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진짜 투자도 저축이든 태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마인드셋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비범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비범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태도를 장착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급진적 저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소득의 7, 80% 아니면 뭐 소득의 10% 정도는 강제 적립하는 급진적 저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급진적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 가늠이 안 잡힙니다. 만약에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급진적 저축은 한 300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뭔가 그걸 떼어놓고 생존할 수 있는 뭐 기술, 전략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을 뭐 어떻게 자동이체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견디질 못하죠. 결국 중요한 거는 정신력이죠. 그걸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자기 설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상을 보고 그랬구나. 근데 그건 옛날 얘기지. 뭐 옛날 사람 맞아요. 저는 80%를 했잖아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택배도 없고 배달도 없던 시절에 회사에서 매일 밤 9시, 10시에 퇴근했어요. 술 먹고. 옛날 기업들이 그렇게 술 많이 먹였기 때문에. 그러면 돈 쓸 시간이 없거든. 모바일 쇼핑을 할 게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열심히 저축했죠. 근데 지금 그 시대와 똑같이 뭐 70%, 80% 하라라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급진적인 저축이 지금 시대에는 40%, 50%다. 경제활동 한 지 5년이 안 됐다면 40%, 50%를 해봐라. 500만 원 정도 받다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소득이 높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300을 얘기한 거고요. 뭐 250만 원 해도 엄청나게 급진적인 저축을 하는 건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실패해도 되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납니다. 당연히 엄두가 안 내죠. 지금 뭐 한 달에 500 벌어도 한 150 저축할까 말까 350 쓰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저축을 250 해라 한 100만 원 더 해라 그럼 당연히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해보고 실패를 해보라는 거예요. 왜 시도하지 않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냐. 실패해도 상관없다. 자, 200만 원, 250만 원 적금을 들었는데 한 3개월 하다가 깼어. 이게 도저히 뭐 펑크가 나서 생활 안 되길 것 같다. 깼다 이거죠. 깨도 750 남잖아요. 보험이 아니잖아요. 어디 원금이 손실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은 남아요. 마음속에. 근데 못 견뎌갖고 결국은 깼는데 그래도 갑자기 한 600, 700 돈이 모였어. 근데 내가 다음번에 250은 몰라도 좀 어떻게 하면은 한 200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게 뭔가 일보 전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해라. 저축을 했다가 깬다고 해서 누가 혼내거나 잘못했다고 하거나 손해볼 거는 없다. 부딪히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고 근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데일리 컨텐츠를 할 때도 멤버십에서 벌모쓰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벌고 모으고 쓰고 불리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벌고를 빼고 나면 모으고가 먼저지 쓰고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쓰고 적당히 잘 쓰고 아껴서 쓰고 남으면 모으자가 아니라 일단 모으고 싶은 걸 먼저 모으고 그 남는 금액으로 해보자.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은 무슨 뭐 챌린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10만 원으로 일주일 살아보기 뭐 이런 거.
맨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죽어도 못하는 거구나. 아, 당연히 계속은 못하죠. 그러나 문제는 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미국보다 높게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요즘 물가가 높고 체감하는 물가가, 돈 가치가 워낙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다. 돈 가치가 너무 낮아서 내가 막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원화 가치가 낮아서 지금 그런 거야. 어디 가서 돈을 썼는데 금방 돈이 없어. 아, 이거 내 잘못이 아니고 지금 뭐 유튜브를 틀으나 뉴스를 틀으나 맨날 원달러 환율에 지금 원화 가치 없다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거는 국가 경제 얘기고, 개인 경제는 다릅니다. 개인 경제는 말이죠, 환율과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10,000원, 20,000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주일을 10만 원으로 버텨보자 막 경험을 해보면, 와, 돈이 생각보다 상당히 가치가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온다. 개인 경제는 국가 경제가 아니에요. 금리 얘기하지 마시고 환율 얘기하지 마시고 거시경제 지표를 개인 경제에다가 적응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작해봐라, 시작해보고 실패해라 라고 해도 막상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줄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것 중에 소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고정 비용 지출, 뭐 주거 비용이나 뭐 자동차 뭐 대출, 아니면 뭐 보험, 뭐 문화 레저비, 그럼 점심부터 먹지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가장 먼저 뭘 쳐내야지 이런 소비 구조 조정을 좀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점심은 먹어야죠. 그런 거는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꾸 변동비를 줄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변동비는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 줄긴 하죠. 그래서 정신줄 놓으면 또 다시 커지고 이러는 상황인데, 고정비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출이자, 공과금, 인터넷, 휴대폰, 교통비 뭐 이런 것들이고, 그런 거는 줄일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조금이라도 줄이면 이게 1년, 12달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통신요금 같은 경우도 뭐 되게 기기값을 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기기값을 안 내고 계신다 그러면 되게 저렴한 요금제들 많이 쓰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알뜰폰을 쓰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결합 인터넷 가족 이렇게 상품 할인하면은 집에 뭐 인터넷 이런 걸 뭐 해가지고 묶어서 그런지 2만 얼마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경기 패스나 K 패스나 뭐 기후 동행 카드나 이런 걸 쓰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 새는 돈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라고 하는 고정비는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걸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은데,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된다.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냥 한 달 동안 차 사기 전에 차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건 꼭 차로 가야 돼 라고 할 때는 택시를 불러 타세요. 그냥 택시를 한 달 동안 타는 거지. 그럼 택시를 타는 요금을 다 모아서 한 달 동안 딱 보면은 그 금액이 과연 자동차 유지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많을 거냐, 이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한 달 해보고, 그 다음에 카쉐어링이 있거든요. 카쉐어링 자동차 필요할 때마다 계속 카쉐어링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거 카쉐어링 딱 한 번밖에 이용을 안 해봤는데, 이거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그 이찬원 씨한테 배웠어요. 이찬원 씨가 이렇게 하거든요. 카쉐어링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용이 차량을 사셔서 내시는 유지비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근데 그 비용 때문이 아니라 내 차라는 거 언제든지 내가 쓸 수 있다는, 물론 택시도 요즘 부르면 오지만 어떤 그런 순발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건데, 더 들어가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더 들어가고, 2024년도 통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내 국산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래요. 가격을 보니까 3,950만 원, 4천만 원이에요. 이 차의 감가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35만 원 정도는 매달 차량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지비를 보면은 보험료 있고 통행료 있고 가끔 또 범칙금 날라오고, 그 다음에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발렛비 뭐 이런 거 있고, 세금 있고, 소모품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더해보면은 한 달에 한 75, 80만 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주말만 탔을 때 그래. 좀 더 열심히 타면 더 나와.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감가 비용까지 얹으면 1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15만 원을 사실 길에다가 계속 뿌리고 있는 건데, 내 월급이 300이다. 차 사면 안 되죠.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차를 왜 샀어? 그러면 너 태워주려고 샀다. 이러고 이제 뽑은 거지. 기분은 좋죠. 나 태워주려고 산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날부로 300 월급은 180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정비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정도를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 과연 내가 자산이라고 하는 증식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뭐 어마어마한 주식 수익률이 나와도 일단 원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5만 원, 10만 원 저축해갖고 투자해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고정비에 대한 부분을 보라는 거고 고정비의 구조조정을 해라. 근데 구조조정인데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뭐 너무 다행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변동비 구조조정을 해야죠. 변동비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개명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비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거예요. 너무 어떤 항목이 과다하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은지를 좀 봐라.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1인 가구가 지금 대한민국에 800만 가구가 넘어섰거든요. 1인 가구 때문에 배달과 외식이 사업이 잘 되죠. 특히 배달. 나가는 거 귀찮다. 나가서 혼밥을 하느니 그냥 배달을 시키겠다.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좋아요. 좋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춰야 될 경쟁력이 경제력과 생활력과 생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활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생활력은 내가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내가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요생남, 그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 전혀 할 줄 모른다. 라면밖에 못 끓인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장보기를 하세요. 재래시장을 가세요. 전통시장을 가세요. 커스터마이즈가 됩니다. 딜이 됩니다. 감자 하나만 파시면 안 돼요. 오이 반 개만 주시면 안 돼요. 감자, 양파 2개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매 끼니를 그렇게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 나가서 구내식당을 드시든 동료들과 밥을 사 먹든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내가 준비한 걸로 배달, 외식 편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비 예산을 짜라고 그랬는데 식생활비 예산에서 장보기 예산과 배달 외식 예산을 좀 나눠서 내가 한 달에 식비를 100만 원 쓴다면 50만 원은 나가서 사 먹거나 뭐 시켜 먹는 걸로 쓰고 50만 원은 내가 장 봐서 뭐 야채 같은 거 좀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냉동실에 좀 넣어놓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좀 끓여서 그다음에 김치볶음밥도 좀 해먹고 배달을 시키더라도 1인 가구가 시키려면 조금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1.5인분 시켜야 배달이 오잖아요. 시키자마자 막 먹지 말고 이거 과연 내가 이 양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소분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괜찮으니까 뭐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게 변동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개념, 예산의 개념을 가져가면은 변동비라는 게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세이브된 것만큼 내 통장에 뭔가 돈이 조금 더 쌓이는데 그 더 쌓이는 가능성의 기쁨을 보고 좀 즐거워해봐라. 그래서 그 멘토님이 시키는 대로 좀 해보고 좀 건강하게 이제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장도 보고 운동도 하고 모든 매 끼니를 내가 해먹을 수는 없지만 뭐 하루에 한 끼 또 안 되면 이틀에 한 끼는 내가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그래도 조금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로 끝나지 말고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만큼 주식을 사세요. 절약이 20만 원 될 것 같다. 20만 원어치 저축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보이잖아요. 내 통장에. 야, 내가 이거 이렇게 내 생활 패턴을 생활력을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모여진 거야. 이게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 그 60만 원, 100만 원 올라가는 그 금액을 쳐다보면서 이게 내가 참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면서 통장도 다이어트하고 내 몸도 다이어트해서 만든 기금이구나. 뭐 이런 거를 해보세요. 재밌게. 뭐 어마어마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력을 끌어올려라.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으로 된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드느냐? 40대, 50대인데 1인 가구도 있거든요. 노후에 당연히 소득이 줄겠죠. 뭐 나중에 국민연금 받고 뭐 내가 준비해 놓은 거에서 뭐 주택연금을 받든 뭘 받든 하더라도 소득이 쫄리죠. 돈 벌 때만큼 여유가 없겠죠. 근데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거 시켜 먹을 거 다 시켜 먹고 은퇴한 사람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력과 생활력과 생존력의 트레이닝을 받고 올라가서 담백하게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자전거 타고 도서관 가고 내가 직접 요리도 해 먹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부담이 적을 거냐.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는 다음에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고 몸이 가벼워진 만큼 훨씬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요즘 먹는 거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현대인들에게 지금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들에게 맛있는 맛집을 가고 아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활의 일부지. 우리가 그거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점심 먹는다. 오후에 에너지 일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밥 먹는 거지. 오늘 무슨 점심에 나가서 파인다이닝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조조정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 가계부를 가져와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드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
다들 이제 주식 투자로 나 빼고는 다 올라가는 것 같고 다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 같고 국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국에서 ETF 샀다고 금 샀다고 좋아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네.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아직도 타이밍만 이렇게 재고 있는 구독자들 그리고 저희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당장 내일부터 급진적 저축을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단 하나의 결단이 있다면 어떤 결단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진적인 저축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단이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관조적인 시각이라고 그러죠. 이게 넓은 시각을 본다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은 높은 빌딩 숲에서 생활하지만 높은 빌딩 위를 하루에 한두 번도 안 쳐다봅니다. 그냥 바닥과 가까운 사람들만 보고 사는.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보는 거지 그 파도를 만드는 큰 바람을 못 본다. 우리가 왜 오늘 조금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투자를 결단하고 저축을 결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조금 관조적으로 길게 보면은 알 수 있다. 어제 돌아가신 분, 어제까지 돈 쓰다 돌아가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세금, 그리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미래에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소비의 구조 조정을 하고 급진적인 저축을 결단하면 할수록 미래의 가능성은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 늘 말씀드려요. 성공하고 싶은가?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공하고 싶은가? 아유, 나는 뭐 직장 생활은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뭐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비범해지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 굉장히 남다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미래에 이루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열망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건데 그 행동은 비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인 저축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킵니다. 급진적인 저축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 최근에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러닝이 걷기와 다른 점이 뭐죠? 걷는 것도 운동 되잖아요. 걸어도 운동 되죠. 근데 왜 뜁니까? 걸어도 한참 걸으면 힘들잖아요. 땀나잖아요. 그런데 러닝을 하면 나의 한계를 맞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걸으면서 한계를 맞부딪히는 사람은 없지. 근데 뛰잖아요. 3km만 뛰어도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깔딱깔딱 정말 쓰러질 것 같아.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 경험을 딱 터치를 하는 순간 그 이후에 오는 만족과 성취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지금 그렇게까지 해봐야 돼? 저는 그렇게까지 계속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냥 한 번만 해봐라. 한 달만 해봐라. 그 이유는 난 모르겠다. 계속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판단해라.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계속해보고 싶다라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를 굉장히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힘든 거 아닌가? 피곤한 거 아닌가? 짜증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힘듦을 자발적으로 한다. 한강을 나가보세요. 왜 그렇게 저렇게 5km, 10km 왜 뛰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이유를 그분들한테 물어봐라. 왜 그렇게 급진적으로 저축을 하는가? 힘들지 않아? 뭐 그렇게까지 해? 그분들에게 물어봐라.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성취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뭐 여기 책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따끈따끈하게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50 안 되신 분들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50 되기 전에는 큰일 납니다. 보면. 오늘 나온 책이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 사실 노후라는 것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평균 수명 자체가 우리나라가 70대였거든요. 이제는 80대가 됐고, 실제로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평균 수명은 90대가 될 거라는 예측이 있거든요. 운이 좀 나빠가지고 평균보다 좀 더 건강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100세 터치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60세에 진짜 은퇴한다고 하면 40년을 소득 없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는 은퇴하기 10년 전, 15년 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어떻게 하면은 노후를 좀 뭐 재테크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재테크는 그냥 여러 가지 준비 중에 그냥 하나인 거고요. 그 외에 인생의 후반전을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